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서로가 닮아간다고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수수하고 따뜻하면은 나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가고요. 또 내가 마음이 넓고 소박한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랜 세월을 함께 생활한 부부를 보면은 환하게 웃는 미소도 닮았고요. 또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분위기나 인상까지도 닮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반씩 닮아서 더 많이 사랑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곡 부부 듀엣이 노래합니다. 닮아가는 부부.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에 나가면 부부가 정말 닮았어 이런 얘기 혹시 들으세요? 가끔은 듣긴 하는데 네. 사실 생김새는 그렇게 많이 닮지는 않았지만 네네. 어떤 행동이나 맞아요. 말투나 네. 이런 부분이 약간 비슷할 때가 있거든요. 예, 네. 취향도 조금씩 비슷해져가는 것도 느끼게 되더라니까요. 네. 그때도 완전 정반대일 때도 많아서. 네. 결혼할 때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네. 살아가다 보니까 닮아지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말투도 좀 비슷해지기도 네, 하고. 맞아요. 네. 저는 보니까 부모님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 한 50대까지는 솔직히 다른 점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한동안 이제 지나다가 집에 딱 가보면 네. 왠지 어머님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랑 좀 이따가 아버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네. 뭔가 이제 방금 들었던 얘기를 또 한다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두 분이 행동도 좀 유사하고 식사 습관도 옛날에는 어머니가 약간 아버님을 많이 맞춰드렸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사실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냥 본인 아니게 그냥 아버님 좋아하는 요리를 계속 해서 지금도 드시고 계세요. 어떤 그렇죠. 때는 내가 오늘 요리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님이 좋아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이제 습관이 되셔서 그렇죠. 그래서 입맛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그렇다 보니까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젊었을 때 보면 이렇게 길에 지나가시는 노부부들 네. 이렇게 머리 희끗희끗하신 노부부들이 손을 잡고 가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 저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막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했던 생각도 많이 나요. 저 지금도 그래요. 동네에 이렇게 같이 이제 천천히 걸어가면서 네. 햇빛 보면서 말씀을 별로 하지는 않는데 네네. 행동도 그렇고 사실 분명히 그 얼굴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딘가 너무너무 닮은 네. 그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마 저희들도 다른 분들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닮지 않았는데 그렇죠. 다른 분 봤을 때는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부부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친구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친구도 그렇고 이제 자주 같이 만나는 네. 그런 이제 저희들 동아리든 네네. 사회에서 어떤 단체는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복장도 비슷하고 그렇죠. 스타일도 비슷하고 네. 그런 점이 있잖아요. 친구도 저희가 어렸을 때 아주 친해지면 모르는 사이에 말투가 거의 똑같아지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게 되고. 며칠 전에 트위터에서 그냥 사진 이렇게 글을 봤는데 네. 4년을 같이 이제 한 침실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친하게 공부를 하거나 대학원까지 다니니까 네. 7년 동안 다녔잖아요. 사진을 찍었는데
뭐 완전 뭐 쌍둥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네. 너무너무 닮았다는 그 느낌이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취향도 비슷하고 하는 얘기도 비슷하고 하니까 옷까지 보는 맞아요. 게 비슷해요. 저는 네. 제 친구랑 이렇게 같이 그 백화점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걸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비슷한 그 스타일로 하고 다니거든요. 네.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지고 옷 입는 취향도 비슷해지고. 맞아요. 하긴 뭐 7년 동안 같이 생활했으면 그렇죠. 거의 뭐 모든 습관이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심지어 좋아하는 남학생까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다고. 네. 하긴 뭐 좋은 점만 담는 게 아니라 가끔은 나쁜 습관도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기왕이면 좀 좋은 점을 많이 닮아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친구는. 예, 어릴 아니면, 때는 사실 네. 나쁜 습관도 같이 어울리려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긍정적이고 그렇죠. 좋은 습관 뭐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뭐 나이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위가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좋은 점을 닮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행복우체통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길림성 연길시 태승호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소사랑의 추억이란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소를 볼 때마다 어렸을 때의 일이 떠오른다. 어려서부터 나는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꾸러기였다. 그때 우리 집에서도 둥글소 한 마리 키웠던 기억이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른다. 아버지는 소를 매우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소에 대한 사랑은 자식 못지않게 조석으로 부지런히 소 사양의 심혈을 몰부어 왔었다. 해마다 봄이 돌아오면 소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신다. 집 식구들도 1년치고 한두 번 정도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콩도 삶아서 서슴지 않게 여물러 먹인다. 심지어 찰떡을 쳐서 먹일 때도 있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들판으로 소꼬를 베러 떠나신다. 나는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소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었다. 어느 날 여물을 먹고 있는 소한테 접근하여 장난질 치다가 신경질적으로 투레질하는 바람에 온 얼굴에 소 여물을 뒤집어쓴도 다시 하겠습니다. 온 얼굴에 소 여물을 뒤집어 쓴 적도 있었다. 소가 나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초리로 소 궁덩이를 치다가 아버지한테 들키워 구중을 당한 적도 있었다. 저녁 해가 꼬리를 감춰버릴 무렵이면 나는 소 타는 재미에 흠뻑 빠져 방목장으로 향한다. 어른들께 두 손 비벼대며 청들면 우리가 가볍게 보여서인지 별말 없이 두 손으로 훌쩍 안아서 소등에 앉혀놓는다. 두 손에 소코비를 쥔 우리들은 이리야 하며 붉게 타는 저녁 노을을 아름다운 정취를 한 몸으로 느끼며 즐거운 기로로 오른다. 나는 다른 애들보다 소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깊었다. 어린 나이에 소에 대한 사랑이 표현 방식이 집착이었다면 철이 들면서부터 차츰 소를 아끼고 관심하는 쪽으로 기울이게 되었다. 소학교 시절에는 하악하고 집에서 숙제를 끝마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생산대 우사로 발길을 돌린다. 소 여물을 주고 혼자서 우두커니 서서 소가 먹는 모습을 흥미있게 바라본다. 소도 내가 고마웠던지 먹다 말고 머리를 쳐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음메 하고 영각 소리를 내고는 꼬리를 흔든다. 나는 소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즐거운 기분으로 우사를 떠난다. 또 짬짬이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사양원 할아버지를 도와 소여물도 나르고 삶아놓은 두 병도 소에게 먹여주곤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외손녀도 소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게 뜨겁다. 나는 퇴직하고 고향 마을에 자그마한 새 소밭을 가꾸고 있다. 봄철이 돌아오면 우리 부부는 손녀를 데리고 함께 다닌다. 마을에는 소사양호가 한 집 있는데 손녀는 갈 적마다 소를 보러 간다고 들볶는다. 날씨가 더울 때면 두 벌로 땀방울이 흘러내려도 개의치 않고 쪼그리고 앉아서 넋 잃는 듯 한참씩 소만 바라본다. 세월은 더없이 흘러나도 어엿간 황혼의 문턱이 들어섰다. 길다면 짧고 짧다면 긴 인간의 삶 속에서 많고 많은 사연들이 퇴색되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오늘까지도 소 사랑에 대한 추억은 생생하게 남아있다.
네.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태승호 씨가 보내오셨던 소사랑의 추억이었습니다. 아버지 또 태승호 씨 그리고 손녀까지 네. 정말 대대로 소를 사랑하는 그런 집안이시네요. 근데 보면 네. 사실 이게 영향을 받아요. 저희 집은 도시에 있으니까 사실 소를 예전에는 이제 도로에서 소를 많이 봤긴 했는데 네. 그 소를보다는 우리가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근데 좀 큰 그렇죠. 개를 키웠었어요. 네. 제가 기억부터 저희 집은 큰 개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다른 애들은 개를 보면 막 무서워하는데 저는 지금도 작은 개도 귀엽지만 큰 네. 강아지를 보면 그냥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도 네. 또 다른 애들은 강아지 보면 막 뭔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특별히 작은 개는 괜찮아요. 큰 게 좀 네. 무섭잖아요. 그럼 걔는 안 무서워해요. 막 만지고 입도 막 하고 이빨도 막 만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보니까 가정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맞아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조상 대대로 농사에 큰 힘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소로 인해서 자녀들의 학교도 보낼 수 있었고 정말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소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보면 집집마다 이제 여러 동물을 키우는데 그 네. 중에 소는 집안에 어떻게 보면 기둥 같은 재산이었었죠. 예, 재산이기도 하고 뭐 돼지나 다른 거는 좀 지나면 없어지는데 정말 소는 제가 기억에 계속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소에 대한 사랑을 특별히 할아버지나 뭐 아버지나 이렇게 네. 농촌에 가보면 정말 대화를 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소 눈빛을 보면 뭔가 이렇게 영혼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소의 그 순박한 그 눈빛이 맞아요. 가끔은 뭐 저는 소를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보면은 그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TV에서 가끔 나올 때 저는 이제 다른 동물보다 소가 나오게 되면 왠지 그 소가 사람이 변한 것 그런 느낌 들거든요. 특별히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네. 그 소를 이렇게 끌고 갈 때는 그냥 소와 할아버지가 그냥 한 한 몸이 된 몸인 거, 예, 것처럼. 한 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뭐 예전에는 일손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소 여물도 주고 소 데리고 밖으로 이렇게 다 돌면서 풀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도 우리 동포들은 뭐 소를 좀 많이 키우시나요? 농촌으로 그렇죠. 내려가면.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네. 뭐 크게 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은 기계화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작게 하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도 키우고 뭐 네. 동물도 키우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서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재산이면서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소거든요. 네. 네. 아, 지금도 아마 소를 키우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태승호 씨가 보내오신 사연을 맞아 나도 어렸을 때 저랬어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에 대한 그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좀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들은 참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좀 젊은 친구들은 사실 동포들이 동북 삼성에 거주할 때 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거의 농촌에 거주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에 보면 한 70대 분들까지는 시골에 주로 이제 거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한 20대 30대 정도에 다 도시로 올라오다 보니까 어릴 때 소에 대한 기억은 있죠. 근데 저희 네. 또래는 저처럼 이제 아예 도시에서 태어나면 소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 쌀을 가져다 주신 네. 분들은 고모보다 항상 소를 몰고 왔어요. 아. 네, 그리고 소를 앞에 세워놓으면 우리가 굉장히 신기하게 나가가지고 소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네. 그럼 소가 이제 또 배설도 하잖아요. 그럼 뒤에 그렇죠. 뭔가 있고 그거를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차가 오듯이 받아들였는데 네. 초등학교 한 고학년 가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기가 좀 드물더라고요. 네. 소 달구지도 예전에는 시골에서 많이 타고 다녔죠. 그렇죠. 예. 저는 소를 못 타봤어요. 근데 장난꾸러기에서 소를 괴롭힐까 봐 안 태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내 어릴 적 고향에선 이랬어 하면서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동원, 박인수의 노래로 향수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에서 정미홍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고 살면서 초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모든 것이 다 처음처럼이라면 이 세상은 얼마나 화목하고 아름다울까. 아이들이 처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마음처럼 공부에 몰두하고 열정을 가진다면 우리 모두가 대학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어른들이 처음처럼 사랑하고 유지한다면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순수함, 열정,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이렇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초심을 잃지 말자. 개학할 때 나의 공부에 신심을 가지고 열정으로 충만된 마음으로 입학을 했었는데 점점 초심을 잃게 되고 매번 공부하기 싫으면 핑계를 댄다. 시험을 치게 되면 자기한테 실망하게 되고 또다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얼마 유지되지 못하고 나는 또다시 처음에 내 자신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성적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점점 처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된 나는 후회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처럼 열정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초심을 잃지 말자. 가족이 곁에 있을 때 효도하고 아껴야 돌아간 다음 후회를 안 하고 처음처럼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 나에게는 큰 아픔이 되었다. 나는 이제는 노력한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다짐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싸우지 않겠다고. 이렇듯 모든 일에 처음처럼, 처음 그때 그 마음을 유지하기란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기에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 같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견제하고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도 후회 없는 미래가 있을 것이고 세상도 많이 변할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중 3학년이면은 이제 뭐 공부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쓸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네. 뭔가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막 보이는데 시간이 부족하는 그렇죠. 그런 나이죠. 예. 내가 그때 내가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초심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후회 안 할 텐데 이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꾸준하게 초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정말 소수잖아요. 네. 거의 앞에 몇 등 정도 빼고는 예. 거의 다 이제 초심을 잃다가 또다시 자기를 점검하고 또다시 네. 자기를 점검하는 게 정상이니까 이 글만 봐도 이 친구가 얼마나게
많은 마음 그 심란한 변화를 자기가 이제 성장하면서 다시 초심을 잡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대견스럽거든요. 그렇죠. 뭐 학교 공부도 물론이지만 이 글 속에는 어른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저를 생각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사실 지금 벌써 일을 시작한 지 저는 2003년도에 이제 대학교에 남았지만 사실 99년도부터 대학교 강의를 맡아서 했거든요. 네. 그럼 벌써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네. 이 초심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처음에 그 선생님이 됐을 때 그 마음 지금도 유지를 잘 하고 있는가. 그렇죠. 네, 그걸 계속 점검을 하게 돼요. 정말 다행히 네. 저는 이제 매 학기에 새로운 학생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네. 아직도 설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지금 또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고3 때는 이렇게 초심 이런 거를 사실 고민 많이 못 해봤는데 정말 지금 애들은 성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그냥 공부를 언제면 끝낼까.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항상 대학교만 가면 놀 수 있다. 그때 잘 맞아요. 맞춘다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 마음, 그 순수함이 가득 담겨 있는 열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뭐 후회하는 일도 없을 거고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답고 그렇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이 주위를 많이 탓하거나 어떤 이게 사회 환경을 탓하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그렇지만 초심이란 거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도 주위 사람의 영향, 그 사람도 다시 날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초심을 잃지 않는 친구들 보게 되면 항상 그 주위에 비슷한 친구들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네. 영향도 받고 행복한 맞아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도 서로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네. 그 흡입력이 더 강하잖아요. 친해지죠. 네. 그래서 저도 난 저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먼저 저런 사람이 돼야 네. 그분들이 오니까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미홍 학생. 오늘 편지 덕분에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또 주부는 또 사회생활을 하시는 직장인들은 아니면 교수님 같은 네. 모든 자기 일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맞아요. 예. 초심 잃지 말고 다짐했던 그 순간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 네. 저도 초심 잃지 않고 늘 마이크 앞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예린이 불러주는 늘 지금처럼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 every day, oh my just the only way.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하고 또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이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면서요? 예,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정부 관계자와 또 외교단을 초청해서요.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23 그러니까 올해가 한 카자흐 상호 문화교류 해거든요. 이 문화교류 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이 행사에는 카자흐스탄 외교부 관계자와 그리고 또 국제기구 그리고 외교단 대사 내외 등 총 한 35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한복을 입고요. 한국 전통 놀이와 또 연꽃, 연등 만들기 그리고 연꽃차 시험을 했고요.
김밥도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을 해봤습니다. 주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인 구홍석 대사는요, 이날 행사에서 우리 정부는 문화 매력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K컬처를 통한 한국과 한국 문화 바로 알기를 추진하고 있다 하면서 한 카자흐 상호 문화 교류 해인 올해 더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최근 K 콘텐츠 열풍에 따라서 한국과 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K-팝, K-드라마, K-무비를 넘어서 클래식 그리고 순수예술, K-아트까지 또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한국문화원에 한식 강좌가 개강이 돼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한국문화원은 지난 2일 봄학기 한식 강좌를 개강을 했습니다. 늘 인기가 있는 이 한식 강좌에는요, 다가오는 5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총 10번에 나누어서 한식 강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 회당 한 15명 정도로 이렇게 강좌가 진행될 거고요. 한 사람당 한 3번 정도까지 신청이 지금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3월 달은요, 밥을 주제로 해서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는요, 계란밥, 그리고 또 간장 계란밥 등 아주 구하기 쉬운 재료로 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메뉴를 배울 수 있고요. 불닭 치즈 주먹밥, 이런 거와 같은 또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 많이 유행하는 최신 메뉴 역시 또 이번 강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는요, 면과 국물 요리를 주제로 또 강좌가 진행됩니다. 면을 주제로 하는 강좌에는 지금은 평소에도 쉽게 맛볼 수 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혼이나 회갑 등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었던 잔치국수를 배울 수 있고요. 또 이 잔치국수에 어울리는 겉절이, 비빔국수에 어울리는 오이 초무침 이런 것 등등 주 메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반찬 레시피도 함께 배워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식 강좌는 실제 한국인들이 작성한 레시피를 바탕으로 현지인, 그러니까 현지에서 숙련된 현지인 요리사가 강사로 초빙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좌를 듣는 이들은 개인이 더 쉽게 접근하기 쉬운 레시피를 전문 요리사와 함께 또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도 씨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할린에서 전통 씨름 대회하고 태권도 대회가 열렸다면서요. 지난 주말에 사할린에서 한인들이 즐기는 전통 스포츠 씨름과 태권도 대회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내일시 스포츠학교 운동실에서 사할린 주한인협회와 주씨름협회 주최하에 제2회 사할린 주 오픈 씨름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는 아니와 네벨스 홈스, 카르사카 사할린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선수 약 40여 명이 참가하여 승부를 다투었습니다. 이날 선수들은 알렉산더 샤발린, 네벨스크 시장, 임유리스, 사할린 주두마 의원 등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선수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윤사할린시 오픈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회는 국제태권도연맹 사할린 태권도협회 지하에 진행되었는데 선수들은 홈시 체흐 마을, 일린스카 마을, 투마리와 윤사할린스크시의 스토름 오스트라프 러시아 스포츠 클럽
선수들을 대표하였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5살 꼬마 선수들과 이미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이 19명이 있었는데 정말 멋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선수들을 사할린주 올림픽 위원회 위치슬라브 구호프 위원장, 사할린주 한인협회 오딩카 회장, 사할린 한국교육원 정순훈 원장, 사할린 한인, 사할린 시한인회 총연구원 회장 등이 조명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사할린에서 한인들이 즐기는 전통 스포츠 씨름하고 태권도 대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네웰스크시 스포츠학교 운동실에서 제2회 사할린주 오픈 씨름 선수권 대회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은 선수 120여 명이 참가해서요. 태권도 선수권 대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개막식에서는 특히 5, 6살 꼬마 선수들하고 이미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의 멋진 시범 공연도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여보, 피곤하면 들어가서 자. 괜찮아. 나 안 잤어. 자고 일어나서 밥 먹어. 괜찮아. 지금 먹을 거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안 그래도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일이 많어? 항상 많지 뭐.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아이고 나도 알아. 근데 나만 나이 든 거 아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포약을 준비했어. 어이, 보약? 정말이야? 나 주려고 지은 거야? 보약이라고 하니까 목소리부터 달라지네. 그럼 그렇지. 이게 몇 년 만에 먹어보는 보약인지 모르겠네. 한약은 아닌데? 에? 한약이 아니라고? 그럼 뭘까? 녹용! 녹용도 아니고 이것이야. 이게 무슨 보약이야? 보약이지. 겨우내 언 땅을 뚫고 나왔으니 이보다도 좋은 보약이 어딨어? 그렇게나 좋으면 당신이나 많이 먹어. 당신 좋아하는 이것국에다 무침까지 만들었는데 진짜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것 먹으면 충곤증이 싹 달아날걸? 그래? 그럼 먹어야지. 보약 먹어야지. 먹을 거야? 먹어야지. 먹을 거야? 먹어야지. 정말 먹을 거야? 먹어야지. 아내가 봄을 타는 남편을 위해서 보약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것이었네요. 그러게요. 이것은 초기 한글 표기로 나이 또는 낭이 등의 이름으로 기록돼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사투리로 나생이 또는 나순계라고도 부릅니다. 한자로는 이것을 제채라고 하는데요. 본초 강목에는 사방 곳곳에서 자란다고 해서 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 화과에 속한 냉이속 식물로 땅에 붙어서 옆으로 펼쳐서 자라는데 비슷한 모양의 식물로는 쓴바귀와 민들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판이나 산, 논둑, 밭, 화등 등 야생에서 자란 것을 채취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밭이나 하우스에서 재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잎과 줄기, 뿌리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데요. 이른봄 야생에서 나오는 이것이 향이 가장 좋고요. 겨울이 추울수록 뿌리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원기를 돋우고 피로회복과 춘곤증에 좋고요. 간과 눈, 피부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빠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이것은 산이나 들에 자생하기도 하고 밭이나 하우스에서 재배되기도 하는데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과 특유의 향긋한 향이 있는 이것은 봄에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는데요. 봄나물의 제왕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냉이, 냉이, 2번 송이, 3번 3번
쪼꼬미. 꾸미.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창현, 배아경이었습니다. 네, 저도 봄이 되면은 이것 사다가 꼭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뭐 부지런한 분들은 이거 직접 캐다가 요리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된장을 풀고 조개를 넣어서 국을 끓여도 맛있고요. 또 나물을 무쳐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향긋한 이것을 먹으면 입안에 봄이 가득 퍼지는 느낌이에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나만의 요리법, 또 이것에 대한 추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봄 풍경도 적어서 행복우체통에 보내주세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봄빛이 이제 완연하죠? 아, 예, 그렇죠. 벌써 예. 봄이 온 지 오래됐습니다, 남쪽에는. 네. 자, 저희가 이 시간에 고려인 사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북극성 코러스의 김병화 선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김병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화 선생님은 고려인 중에서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2번 받은 이중 사회주의 노동 영웅입니다. 소련에는 이 노동 영웅 칭호가 전쟁 영웅, 노동 영웅 그리고 모성 영웅이 있거든요. 노동 영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련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경제적인 산업 생산량의 현저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네. 국가에서 이렇게 최고의 이 대우를 해주면서 붙여준 영예로운 칭호인데 그것을 한 번 받는 것도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받는데 고려인으로서 소수민족으로서 2개까지 받았던 영웅으로서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 북극성 고로즈를 이끌면서 그 농장을 가장 모범적으로 또 누구보다도 앞서서 선진적으로 이 발전을 시켜서 소련 전체에서도 가장 귀감이 되는 그리고 가장 모범적이고 그것을 선진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 농장으로서 당시에 이렇게 자리매김됐었죠. 또 그렇게 했던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즈베키스탄과 소련 지역에 사는 이 고려인들의 자긍심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그 신념 이것을 불어넣어준 정말 대표적인 이 고려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단한 영웅이신 김병화 선생의 인간적인 면모는 어땠을까요? 예, 이제 실제 그분들의 그 농장에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분은 첫째로 가장 이렇게 정의롭고 일해서 공정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분란이 없이 오랫동안 그 농장을 지도하면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끌었겠죠. 그리고 사람이 지도자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공정하기만 해서는 또 완벽할 수 없죠. 네. 그 뒤에는 굉장히 이분이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정이 많은 분으로서 그야말로 지도자로서의 강온 그 양면을 다 갖춘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네. 소수민족으로서도 당시의 소련 전체에서도 가장 그 훌륭하고 빛나는 지도자로 이렇게 들어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단한 조직자였죠. 이 소련 사회에서 이걸 지도하고 그걸 이끌고 하려면은 그 어느 단체나 다 그러지만은 굉장히 이것을 잘 조직하고 그 어떤 그 인물과 어떤 그 능력을 이렇게 적절히 배합하고 이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선행돼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천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김병화 선생님의 가족들.
이분의 가족은 이제 맏딸이 있고 또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강제이주 이전에 연해주에 있을 때 1905년생인데 1924년에 결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부인이 맏딸과 아들을 낳고 불과 4년 후에 병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셨고 재혼하신 분한테서 또 아들을 얻어서 이렇게 딸 하나에 아들 둘이 있었고 이제 그 뒤로 뭐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들은 이제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러면 이 자녀들도 다 똑같이 대우를 했겠죠, 물론. 그랬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지도를 했죠. 당시에 그 농장에서 일했던 분들의 증언을 다 들어보면요. 네. 이분은 굉장히 공적인 일에서 공정했고, 그래서 자기의 그 자식들만 절대로 특별 대우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이 농장원들의 자식과 똑같이 이렇게 대해서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기로 하기로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존경을 하고 따랐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북극성 고로즈가 그렇게 가장 탄탄하고 훌륭한 그 농장이 되었던 것이죠. 네. 이 김병화 선생의 자녀들, 이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 자녀들이 해체된 후에, 소련이 해체된 후에도 잘 살고 있다면은, 네. 아마 고려인 사이의 지도자나 그 새로운 어떤 경제 그 창업자로서 이름을 날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이름이 없죠. 그래서 또 김병화 선생은 그 소련 사회주의가 한창 이렇게 번성하던 7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일찍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자녀들이 특별히 이렇게 보살핌을 많이 받거나 그 아버지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련 개방 해체 후에도 어떤 분야에 어떤 그 찬스를 얻어서 네. 발빠르게 성공하거나 그랬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김병화 선생의 증손자가 모스크바에서 네네. 이 증조 할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아주 크게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것은 그 부친의 엄격한 이 공정의 산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김병화 선생이 이 북극성 콜호즈 지도자로 몇 년 동안 활동하신 거예요? 이분은 194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40년 가까이 35년을 한 셈인데 물론 그 이전에는 군인으로서 소련 군인으로서 러시아 카잔 지역에서 장교로서 복무를 했었고 또 그 이전에는 연해주에서 항일 운동에도 가담해서 전투도 했고 여러 가지 그 경력을 쌓았는데 아마 연해주 지역과 또 러시아 지역에서 군인으로서 복무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조직자 또 지도자의 자질을 이렇게 잘 갖췄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려인으로서 드물게 또 더구나 강제이주 이후까지도 강제이주에는 물론 탄압을 받아서 받기는 했지만은 1939년까지 소련군에 이렇게 장교로 복무를 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탄압의 와중에서도 이 김병화 선생의 어떤 조직적 능력, 지도력, 결단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소수민족으로 버텼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정부에서 군대 전역을 하고 강제로 보내졌을 때 농장을 맡아가지고 1940년부터 사망하던 순간까지 돌아가시던 순간까지 네. 굳건한 지도자로서 더 이상 이 비교할 수 없는 네네. 그러한 지도자로 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분이 아마 위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이 업적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책을 쓰기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지도자로 생활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 네. 두 권의 책을 이렇게 남기셨는데 1953년에 목화 생산량 초과 달성의 경험이라는 그 책을 내셨는데 당시 이 김병화 선생이 지도하던 이 북극성 고로즈에서
벼농사도 짓고 처음에 벼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소련 정부에서 갑자기 목화로 작물을 바꿔라. 네. 그렇게 했는데 고려인들은 아무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환해가지고 목화 생산량도 다른 어느 협동 농장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올리면서 노하우를 축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목화 생산량 초과 달성의 경험이라는 책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신 것 같고요. 그 뒤로 이듬해 1954년에 풍요로 가는 길이라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고려인 집단 농장 북극성 코로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요롭고 번성하게 됐는가 이런 경험을 자세히 적어서 후세들에게 귀감으로 삼는 이런 책을 남겼습니다. 예.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고려인 집단 농장 중에서 북극성 코로즈를 성공시킨 고려인 영웅 김병화 선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형원의 사람들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달래가 좋은 사람들